크론병은 장에 발생하는 염증 질환이지만 또 상당수의 환자들은 장만이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염증으로 인해서 또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항문에 생기는 경우에는 막 치질하고 사람들이 착각할 수도 있겠는데. 크론병에서 또 생길 수 있는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항문 증상이거든요. 갑자기 항문에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그 농양이나 뭐 치루가 생겼다고 하고, 이런 재발성 치루나 항문 농양이 있으면 다른 증상이 하나도 없어도 저희는 크론병을 의심합니다. 암까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크론병, 암하고 연관성이 높습니다. 김철증 이름은 낫는다.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하는 희귀질환 극복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은 한 번쯤 들어봤을 병인데요. 크론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재영 강남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 내과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크론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병이죠? 크론병은 만성적으로 장의 염증이 원인을 잘 모르게 계속 지속되는 그런 염증성 장질환인데, 이 중에 이제 한 가지 타입이 크론병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게 대장에만 생기는 거예요? 입부터 항문까지 이 전체 하나의 관을 위장관이라고 하는데, 염증성 장질환의 그 두 가지 타입 중에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염증이 생기는 부위가 달라요.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 국한되는 병이지만, 크론병은 대장만이 아니라 소장에도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위장관 어디에나 입에도 생길 수 발생할 있는 수 거예요? 있습니다. 네, 입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정확한 무슨 병리?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생긴 거냐? 병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크게 네 가지로 보통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유전. 사실 대부분의 만성 질환도 그렇지만 크론병도 유전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요인은 환경 요인. 3, 40년 전만 해도 네. 우리나라에 크론병이 거의 없었거든요. 야채를 적게 먹고, 육류 중에서도 붉은 고기, 그런 고기들을 좀 많이 먹고, 특히 동물성 지방 많이 먹고, 이런 식습관이 달라진 것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또 하나 달라진 거는 저희가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건강 수준, 거기에 함께 위생 수준도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런 위생 수준이 좋아지면서 그런 감염 질환을 조절하기 위해서 조기 항생제를 쓴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장내 미생물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죠. 그게 세 번째 요인이고요. 그리고 그 위장관 안에는 여러 음식도 들어오지만 여러 미생물들,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게 이제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미생물 침범을 막아내는 장관 내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적절하게 감염 예방하고 유지해야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이제 반응하지 않아도 될 그런 미생물에 반응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안 좋은 미생물들이 생기고, 그런 과정이 몇 차례 반복되다 보면 그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게 밸런스가 깨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균형이 깨진다.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질환. 이게 이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입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사실 저는 이 크론병을 가수 윤종신 씨가 30년 넘게 앓았다라고 하면서 좀 알게 된 병명이거든요. 그 배가 굉장히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어떤 증상들을 좀 보이게 되나요? 크론병의 주증상은 복통. 주기적으로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그런 복통이 몇 주, 몇 달 이상 이렇게 지속되는 것. 그것이 이제 주증상이고, 또 설사가 동반이 되면서 심하면 살이 빠지고 빈혈이 보인다든지, 또는 소위 말하는 영양결핍소견이 좀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크론병에서 동반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환자들은 합병증까지 진행이 돼가지고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합병증에 연관된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크론병은 장에 발생하는 염증 질환이지만 또 상당수의 환자들은 이 장만이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그런 장의 염증으로 인해서 또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입 구강부터 항문까지 생긴다고 했잖아요. 항문에 생기는 경우에는 막 치질하고 사람들이 착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크론병에서 또 생길 수 있는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항문 증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유를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동아시아 크론병 환자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다른 서양 환자들에 비해서 항문 증상이 좀 더 많습니다.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잘 지내고 건강히 지냈던 친구가 갑자기 항문에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그 농양이나 뭐 치루가 생겼다고 하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또 좀 있다가 재발을 해요. 이런 재발성 치루나 항문 농양이 있으면 다른 증상이 하나도 없어도 저희는 크론병을 의심합니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근데 여기서 좀 구분하셔야 될 게 이제 치질, 또 치핵, 치루 이게 다 다른 표현이거든요. 치질은 이제 항문 질환을 말하는 건데요. 보통 사람들이 치질이라고 하면 치핵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치핵이 가장 흔한 항문 질환이니까요. 근데 치핵의 주증상은 이제 항문 통증, 항문 출혈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이 치루, 항문 농양 같은 이제 크론병에서 호발하는 항문 문제는 사실 치핵하고는 좀 다릅니다. 증상은 이제 뭐 통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제 그쪽에 뭐가 항문에 뭐가 만져지면서 고름 같은 게 또는 점액 같은 게 흘러나올 수 있고 또 그게 터져 나오면 또 항문에 그 만져지던 덩어리가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증상이 항문 농양 치료를 의심한 증상이거든요. 사실 증상만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래서 대부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렇죠. 치핵이냐, 치루 농양이냐 이제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해서 후자다. 또 이게 반복된다. 자꾸 재발한다.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바로 크론병을 의심해야 돼. 네. 그럼 이게 되게 몇 살 때 잘 생겨요? 사실 어느 나이나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이 생기는 나이대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중반. 최근에 지금 몇 명이 정도가 지금 발생하나요? 크론병 환자 숫자는 사실 전체적으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질병관리청에서는 2만 명 미만으로 희귀 질환을 정의하는데요. 사실 크론병 우리나라 전체 환자 숫자는 한 3만 명이 육박을 할 겁니다. 진단은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크론병은 명확한 진단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증상, 그 다음에 여러 검사 시 소견,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대장 내시경, 이제 혈액 검사, 요즘은 대변 검사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런 검사에서 염증, 그 다음에 크론병과 연관된 여러 가지 소견들, 그리고 대장 내시경에서 염증이 보이면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조직 검사의 소견,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해서 전문의가 진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누가 봐도 크론병의 환자들이 있는 반면에 주로 경증의 초기 단계에 있는 크론병은 염증이 진행되는 걸 보고 크론병을 나중에 진단하기도 합니다. 이 고등학생이 와서 이제 계속 이상하게 막 설사도 하고 치질도 있고 해서 나중에 이제 크론병이야. 그때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크론병은 한 번 진단되면 완치되는 병은 아닙니다. 근데 완치되지 않는 것과 치료가 되지 않는 건 다른 거라서 이제 평생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질환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완치는 안 돼도 치료는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나요? 저희가 치료 목표는 병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요. 크론병 때문에 증상이 있으니까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 증상을 없애는 것. 그것이 첫 번째 1차 목표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관해라고 하고요. 과거에는 이제 증상만 없애는 관해 상태에 도달하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일부 환자들이 갑자기 나빠져서 병원을 찾아오게 되고 응급실에 오시게 되고 합병증이 발견되게 되고 그런 거 알게 되면서 그런 환자들 분석해 보면 증상은 괜찮지만 염증이 남아있는 경우에 자꾸 재발을 하더라, 합병증이 생기더라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당연히 좋게 만들어야 되고 염증도 개선시키는 그 염증을 어떻게 개선한 걸 평가하느냐 가장 흔한 방법이 대장 내시경에서 염증이 없어진 거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걸 저희가 점막 치유 또는 내시경적 관해라고 하는데 내시경적으로도 염증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그것이 증상 개선과 함께 그 두 가지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니 보통 이런 경우에는 타겟을 차단하는 막 표적 치료나 생물학적 제재가 나오거든. 여기는 없어요? 이렇게 치료 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 있었던 것, 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다 치료 기술이 발전하는 건데 그게 가능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새로운 약제들이 나와서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약제를 저희가 요즘 첨단 치료라고 이제 총칭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 제재라고 하는 주사 제재고요. 두 번째는 소분자 제재. 라고 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항암제에서는 이제 표적 치료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특정한 어떤 염증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을 타겟을 해가지고 그 작용을 막거나 조절해서 염증이 진행되는 것을 막는 거죠. 근데 심할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크론병 환자의 3분의 1 정도는
진단 시점에 사실 합병증이 있습니다. 그 합병증의 순서가 있는데 이 염증이 조절이 안 되게 되면 그 장 점막이 전체적으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염증 때문에 붓게 됩니다. 부으면 좁아지겠죠. 특히 대장보다 소장은 관광이 좁기 때문에 조금만 좁아져도 이게 음식물이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복통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게 더 좁아지면 막히죠. 막히면 장폐색이 옵니다. 그걸 이제 협착이라고 하고요. 이 장벽이 굉장히 얇거든요. 거기에 염증이 지속되면 그쪽으로 이제 샛길이 생기게 됩니다.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장은 그 주변 장기들하고 이렇게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장기들의 이제 염증이 닿게 되고 샛길이 생기면 그 샛길이 연결됩니다. 그걸 이제 장루라고 합니다. 이 샛길은 사실 정상길이 아니죠. 비포장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식물도 다니고 변도 지나다니고 하면은 그쪽에 미생물도 들어가게 되고 염증이 생기기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장루가 생기면 농양이 생길 수 있고 천공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크론병에 적절한 치료를 하더라도 이 합병증이 진행되면서 결국 약제들의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되는 시점에 오게 됩니다. 이제 그때 저희가 수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의 적응증은 이 합병증, 약물로 치료할 수 없는 합병증이나 조절되지 않는 염증, 이때 수술을 한다. 네, 크론병에 대한 속설도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속설들을 한 번에 해결해드리고자 팩트체크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OX 퀴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크론병을 진단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 O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X. 빨리 정상생활, 일상생활로 복귀하시도록 환자분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하시게 됩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장 질환이지만 전신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O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전신으로까지. 전체의 4분의 1 정도의 환자들은 심지어 크론병이 진단되기 전에 다른 종류의 전신의 염증 질환 또는 그런 비슷한 질환들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전체 크론병 환자의 한 절반 정도 장이 아니라 다른 장기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이제 흔하게 침범하는 부위가 이 근골격계라고 하는 관절 쪽이고요. 피부 잘 생기고요. 그래서 크론병이 생긴 환자들은 여러 종류의 만성 염증 질환이 다른 장기에 좀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암까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들 걱정하시는 이제 부분인데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이 염증성 장질환은 암하고 연관성이 높습니다. 만성적으로 장에 염증이 있고 그게 잘 조절이 안 됐고 범위가 넓거나 굉장히 심했던 환자들은 그 염증이 잘 조절이 안 됐던 부위에서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만 염증이 생기니까 당연히 대장암이 잘 생기는 거고요. 크론병은 대장에도 염증이 있지만 소장에도 염증이 있는 환자들이 있고 소장이랑 대장에 다 염증이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원래 소장암은 좀 드물거든요. 근데 그 크론병이 있는 환자들은 훨씬 더 높은 확률로.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크론병이 있으면 평생 마음껏 음식을 먹지 못한다. OX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X죠. 네. 장이니까 아무래도 먹는 거하고 연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려진 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맵고 짠 음식도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크론병 환자들한테 권장하는 식단은 있는 거죠. 임상학 연구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로는 지중해 식단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야채를 많이 먹고 고기, 육류를 좀 줄이는 반면에 그걸 생선으로 대체를 하고 올리브유 같은 이제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첨가를 해가지고 먹는 겁니다. 이런 생활 습관을 하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는 항산화, 항염증의 효과를 몸에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환자들한테 그렇게 권장을 해봤더니 재발을 좀 줄이더라. 근데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협착이 동반되어 있는 크론병 환자에서는 이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식이섬유가 체내에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에 걸리게 됩니다. 오히려 복통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되고요. 협착 같은 그런 합병증이 있을 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기거나 또는 이제 그런 합병증이 동반된 크론병 환자들은 권장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론병이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절망에 빠지신 분들도 있고 난치병 아니에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거기서 크론병도 고혈압, 당뇨 같은 병인데요 하게 되면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달라지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의사가 권장하는 대로 생활 패턴과 치료를 꾸준히 유지를 하면 일상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희망 잃지 마십시오. 오늘은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하는 작지만 강한 질환 크론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강남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님 선재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